요즘 A씨는 회사에 다니는 것이 괴롭습니다. 입사할 즈음에는 인간관계도 잘 맺고 어떤 모임에서는 인싸라고 불릴 정도로 활약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넘치는 의욕으로 의견도 많이 내고 분위기에 맞게 위트 있는 농담도 한 번씩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자신의 말은 매번 무시당하기 일쑤이고 괜히 말을 했다가 핀잔을 듣기도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잃으니 보고와 같이 준비를 열심히 한 상황에서도 그 내용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것을 만회하고 싶다는 욕망과 또 실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좌절한 마음은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게 되죠. 반면 B씨는 회사 생활이 즐겁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조차도 즐거움의 한 부분이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정받고 더 자신감이 생기면서 사람들과도 더 탄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시작을 생각하면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상사와 함께 마주친 임원의 질문에 상사가 난처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대답을 하며 상사도 높여주었던 순간이었죠. 그 후로 상사에게도 임원에게도 자신을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실수를 해도 금방 만회할 거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둘은 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운의 차이였을까요? 그들의 차이는 회사에서의 소통 능력과 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회사에서의 소통은 일상의 소통과 다릅니다. 요령을 알면 누구나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게 되죠. 능력을 일부러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능력을 표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직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포춘 500대 기업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97.7%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선택했죠. 매년 임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에게 원하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매년 부동의 1위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죠.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력이며 현대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좌우된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평가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MOT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모멘트 오브 트루스의 앞자를 딴 거죠. 이 단어는 원래 스페인의 투 용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소와 투 사이의 결정적인 순간,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을 MOT라고 불렀었죠. 우리는 직장에서 많은 MOT를 경험합니다. 생각이나 의사결정을 표현하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들은 평가되고 직장에서 살아남는가 아니면 더 잘 되는가를 결정받게 되죠. 자, 그런데 왜 직장에서 이렇게 짧은 순간에 여러분들은 평가받게 될까요? 이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계속해서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판단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판단을 내리죠.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고 더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뇌는 변화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사들은 짧은 시간에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것이 맞건 틀리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받는 순간에 더 잘해야 되겠죠. 짧은 순간에 더 평가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짧은 순간에 즉흥적으로 더 똑똑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능력이 좋은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져서 그 사람의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더 잘 못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죠. 그것이 바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스마트한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스마트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논리적인 구조의 말을 하면 됩니다. 논리적인 구조의 말, 가장 기본적인 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시고 계시겠지만 3단 구조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말을 하는 거죠. 네, 뻔히 아는 얘기라고요. 지겹다고요. 근데 항상 기본의 답이 있습니다. 발차기를 할 줄 아는 것과 결정적인 순간에 발차기가 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소룡과 똑같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소룡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즉흥적으로 스마트한 말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3단 구조는 다 아는 얘기지만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왜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얘기를 하려고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 서론이 아니고 본론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떠오른 말을 그대로 뱉는 순간 3단 구조는 깨져버립니다. 머리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할 말이 떠올랐을 때 그 말에서 서론을 뽑아내야죠. 서론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3가지 그리고 플러스 1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3가지 질문은 주제, 입장, 목적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1은 여러분들이 만약 하고자 하는 말의 키워드가 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라면 정의를 내려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서론을 뽑아내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돌려주면 됩니다. 결론은 처음에 만들었던 서론 중에서 거기서 뽑았던 질문 중에서 다른 것을 활용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즉흥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질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론을 만드는 3가지 질문은 그래서 먼저 주제를 뽑아내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본론이 떠올랐을 때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3분짜리든 10분짜리든 그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요약한 것, 그것이 바로 주제가 되죠.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두 번째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인가. 근데 여기에서 입장이라는 것은 상대의 입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입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상대가 이 입장이 되면 무슨 이득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입장을 뽑아내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목적을 뽑아내는 거죠. 첫 번째, 주제를 뽑아내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대답이 될 거잖아요. 주제를 말을 함으로써. 그러다 보면 듣는 사람은 본론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예습을 이미 했던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아는 얘기처럼 익숙한 얘기처럼 듣게 되면서 더 신뢰가 쌓이고 더 잘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내가 키워드를 언급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도 이것과 좀 비슷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서론을 이야기할 때, 주제로 서론을 이야기할 때는 전체 내용의 윤곽을 떠올리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전체 이야기를 떠올리고 그것을 요약하는 것. 이제 장점은 상대가 쉽게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취미는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휴식을 주고 발전적인 기회도 제공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미가 갖는 휴식과 발전적 기회, 2가지 측면에서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본론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수월해지죠. 일단 나는 취미가 나에게 어떤 휴식을 준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어떤 발전적인 기회, 나의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취미들을 가지고 있다. 얘기가 본론에서 나오겠죠.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훈련 상황이니까 이게 서론에서 이런 서론이 뽑아질 수 있다는 걸 예시로 들어드린 거예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회사는 그 조직만의 문화가 있는 하나의 작은 나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회사의 조직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의 나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회사의 이런 문화나 이런 거를 조직 문화, 그리고 회사의 방침이나 이런 걸 법,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서 본론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사람들이 갑자기 법이나 아니면 이런 문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색함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서론에서 이런 비유를 들어줌으로써. 자,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입장입니다. 내가 취하는 입장은 어떤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내가 입장을 드러내기 때문에 반대와 찬성 개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내가 어떤 입장을 얘기를 할 때는 내 말을 듣는 사람과 같은 입장일 때는 입장을 서론에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듣는 사람이 일단 한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방어벽을 내리고 좀 더 귀 기울여 듣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반대 입장이다 그러면 이런 입장은 서론에 배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에둘러서 문제 제기 형태로 이런 입장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인데 혹시 이런 문제가 좀 두렵진 않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같은 입장이라면 청중하고 자연스럽게 래퍼가 쌓인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취미 얘기로 한번 서론을 구성을 해볼게요. 저는 현대인이라면 취미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미가 갖는 순기능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어떤가요? 앞에서 봤던 주제와 같은 본론이 등장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른 느낌이죠. 나의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개선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조직 문화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조직 문화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입장을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현재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이 본론에서 내가 만약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거나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라는 얘기를 했다면 먼저 그거에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좀 고치고자 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얻을지 혹은 어떤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중들이 어떤 목적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들음으로써 그래서 내 말에 더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말하는 이 목적이 청중이 들었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집중하지 않겠죠.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며칠 전 부서 간 회의에서 직원들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인프라팀 지원에 관해 각 부서의 입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었죠. 저는 그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의 목적이 이제 각 부서 간의 차이를 좀 바꾸려고 한다. 이게 내가 말하는 목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런 식으로 에둘러서 서론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좀 더 다른 예시를 볼게요. 왜 요즘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걸까요? 더 풍요롭고 더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내가 본론이 떠오르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근데 서론부터 우리는 삶을 잘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잘 즐기고자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식으로 삶을 즐길 수 없게 된 것은 아닐까요? 라고 문장을 좀 바꿔서 서론에 배치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정의하는 것. 네 가지, 세 가지 플러스 원이니까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정의하는 것. 이거는 좀 요약하는 것과 앞에서 봤던 주제를 말하는 것과 좀 유사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본론 내용 중에서 좀 특이한 키워드가 있다. 아니면 기존에 있던 키워드인데 그 키워드를 조금 바꿔서 사람들에게 다르게 이미지를 좀 심어주고자 한다. 그러면 이런 정의를 서론에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알려드렸지만 아마 그런 고민이 드실 거예요. 처음에 이것을 이제 직접 해보시다 보면 이게 주제인지 이게 목적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입장인지. 왜냐하면 입장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헷갈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서론을 떠올리기 위한 질문이지 어떤 서론을 들었을 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떠오르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많은 서론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어떻게 빨리 서론을 즉흥적으로 생각해내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지 이 서론이 어떤 것인지 구분해낸다. 이것은 불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을 좀 해보고 싶으시다면 혼자 해보는 것과 여럿이 해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요. 만약 혼자 해보시고 싶으시면 즉흥적으로 아무 얘기나 녹음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아무 얘기나 그냥 2분, 떠오르는 대로 2분 정도를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걸 들으면서 그 이야기의 서론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각각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서론을 만들고 그리고 서론과 본론을 다시 들어보는 거죠. 만약 2 이상에서 훈련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본론을 듣고 서론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다 보면 상대가 했던 그 본론에서 이미 서론, 본론, 결론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이 3단 구조 화법에 익숙한 분들은 그냥 입을 여는 순간 서론, 본론, 결론이 완성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훈련의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좀 본론을 먼저 말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